자, 그럼 종합소득세 이제 정리할게요. 자, 교환의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교환 50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우리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봤죠? 근데 그 계산구조 일단 소득금액까지는 각각 계산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소득금액 계산 단계까지의 그 계산구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계산을 해서요.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종합소득이라 하더라도 자, 그렇게 해서 요 소득금액 단계에서 합친 거, 자, 그걸 우리가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밑에서부터는 아까 봤었던 그 계산 구조 있잖아요. 그 구조대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소득금액 계산 단계까지. 자, 일단 이자소득은 성격이 얘가 이자소득 어떤 걸 이자소득으로 봤어요? 자,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돈 빌려준 거 그거에 대한 대가 받는 게 이자 아니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금전 사용을 대가로 수령하는 게 이게 이자소득이고요. 자, 이게 내가 만약에 돈 빌려주는 게 업이다. 자, 그러면 그건 사업성이 있다 이 얘기죠. 업이다. 계속 반복적이다 그 뜻이죠. 자, 그렇다면 걔는 사업소득으로 가야지. 대부업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얘는 일시적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자, 그래서 이게 업은 아니다. 내 업은 아니다. 자, 그다음에 배당소득은 어떤 걸 배당소득이라 불러요? 배당소득은 수익 분배의 성격이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대가이다 생각하시면 된다.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받았다 하면 나의 배당소득. 자, 그다음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게 내 업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떤 특정 뭐 도매업이다, 소매업이다 있잖아요. 그 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개인 사업자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 그랬죠. 자, 사업소득 계속성이 있는 거 뭐랑 동일하다? 근로소득과 동일하다. 자, 그렇지만 둘의 차이는 뭐라고요? 독립성이 있냐 없냐 이거라 그랬어요. 자,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 계산 자기 책임아. 아까 얘기했었죠. 손해 봐도 내 거, 이득 봐도 내 거. 그죠? 직원한테 월급만 주면 되는 거지. 나머지 다 내 거 아니요. 자, 그래서 독립성 있다 하면 사업소득. 독립성이 없다. 종속적인 위치다 이 얘기죠. 그래서 회사랑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하라고 하는 시간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의 통제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이건 아니다. 나한테 뭐 징계하고 뭐 이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번 거 내 거 아니잖아요. 사업에서 벌었다 해서 내 거 아니죠. 회사에서 번 거지. 자, 그래서 둘의 차이는 독립성이 있냐 없냐 이거다. 자, 그리고 연금소득은 이거는 뭐 나중에 그 노후가 돼서 그때 수령하는 거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인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만 그냥 말씀드려서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소득 배울 때 설명드릴 거예요. 기본 이론에서. 자, 그다음에 기타소득이다. 자,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 외여야 된다 그랬었죠. 다른 소득 외의 일시적인 성격이다 그랬었고요. 어쩌다 발생되는 그런 소득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거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 열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열거된 걸 과세하는 거다 했었죠. 자, 그럼 강사료다.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료는 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받는 거는 학원에서 받는 거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사업소득이다 그랬었죠. 사업소득 인정용역자다 그랬었죠. 그래서 사업소득 프리랜서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해요. 자, 그러면 무슨 소득? 대학에서 강의하면 대학에서 강의한다. 사업소득일까? 대학 교수들 독립된 사업자들일까요? 학교에 고용되어 있죠. 그래서 근로소득이겠죠. 근로소득 되시죠? 자, 그다음 나는 그 강의가 업은 아니에요. 그냥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요. 가끔 뭐 초청 뭐 이런 강의 해달라. 자, 이러면 가서 강의만 해주고 있어. 자, 이때는 무슨 소득일까요? 그때는 일단 내가 고용되어 있는 거 아니죠. 자, 어떤 회사에서 제가 그냥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에서 한번 특강 좀 해달래요. 특강 좀 해달라 해서 가서 강의해줬어요. 자, 그런 경우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제가 종속적인 위치에서 제공한 건 아니잖아요. 독립성은 있죠. 자, 그리고 계속 반복적이냐? 그렇지 않죠. 어쩌다 특강 한번 했다 그랬죠. 사무실 운영이 업이다 그랬었어요. 제가 그렇게 가정했죠. 자, 그럼 무슨 소득? 기타 소득.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소득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소득 금액 단계에서 합치라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계산 구조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자, 일단 비과세가 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요.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자나 배당은 합쳐서 우리가 얘를 금융소득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요. 같이 그냥 비과세 같이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과세 체계가 이거는 같이 묶어서 과세하는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비과세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세법상 비과세가요. 공익신탁의 이익이요. 이거 어디서 봤죠? 공익신탁의 이익.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본 기억 안 나요? 공익신탁. 공익신탁. 들은 기억 안 나요? 법인세법에서 비과세였잖아요. 비과세.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요거 하나 다 있었잖아요. 공익신탁, 신탁자산에서 생긴 소득이 다 있었죠. 그 얘기다. 자, 그거 비과세였잖아요. 마찬가지요. 자, 거기서 생긴 금융수익이 있다. 공익신탁, 펀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생긴 이익이 있으면 공익 목적에 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해줄게. 소득세법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배당 소득이 생겼던 이자 소득이 생겼던 비과세 적용해준다. 자, 그거 외에도요. 소득세법은 요거 하나만 있거든요. 그러면 할만하겠죠. 근데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다 그랬죠. 조세특례 제한법에 비과세가 규정이 많겠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좀 외우셔야 될 게 있어. 그건 나중에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자, 어쨌든 대표적인 비과세 이런 게 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자, 그다음에 사업소득에서도 비과세가 있겠죠. 자,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 이게 업인데도 비과세 하겠다. 주택임대소득이거든요. 근데 소유주택수가 하나밖에 없어. 자, 주택이 내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주택을 내가 살기에는 너무 넓어. 그래서 이거는 임대 놓고요. 나는 어디 뭐 딴 데 가서 나도 그럼 세입자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다 생각하시면 돼. 자, 우리나라는 1주택 소유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1주택 소유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줘요. 1주택 소유를 과세하고 이러진 않아. 그래서 나중에 양도소득도요, 마찬가지야. 양도소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거 들어보셨죠? 1세대 1주택. 세대 기준으로 따지긴 해요. 세대란 얘기는 그 주민등록 같이 되어 있으면 한 세대로 보죠, 일단. 그런 거. 그래서 거기에 주택 보유주택 수가 하나밖에 없더라. 소유하고 있는 게. 자, 그런 경우 그거 양도해서 생긴 차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건 과세 안 하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요. 자, 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주택을 임대를 놨다. 그럼 나는 어디서 세입자로 살고 있다. 그 얘기. 1주택은 갖고 있어도 괜찮다 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월세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과세 안 할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비과세이다. 되셨죠? 그거 외에도 많아요. 비과세 있는 거. 근데 지금 뭐 다 외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외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그다음에 근로소득 비과세. 여기서 제일 중요한 비과세가 근로소득 비과세거든요. 자, 근로소득도 비과세. 이것 말고도 훨씬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비과세이다. 자,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이다. 자,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실비야, 실비. 실비를 보상해 준 거란 얘기야. 자, 그 얘기는 회사 업무에 내가 돈을 지출을 했잖아요. 내 돈을 먼저 지출했으면 회사에 청구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성격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거 있어요. 자가운전 보조금. 가장 대표적인 게 자가운전 보조금인데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내 차량이요, 내 거. 내 소유 차량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영업사원이요.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거래처 방문하고 이러는데 차량 필요하죠. 근데 다 회사가 차량을 제공을 해주면 좋겠지만 회사에서 여유가 없으면 차가 다 제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 차량을 이용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럼 당연히 회사에 경비는 받아야겠죠. 기름 넣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 회사 업무에 쓰는 거 아니에요. 차량을 내 차량을.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청구해서 돈 받아야 돼. 비용 발생된 거 뭐 기름 넣었다. 그럼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요. 자, 그걸 그렇게 일일이 청구해서 돈으로 받고 그러지 않고요. 그냥 월급에 포함해서 준다. 그러면 제한이 있어. 한도가 또 다 있고 그래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줘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이 이거 실비 보상해 주는 성격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소득으로 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 근로소득 중에. 자, 그다음에 국외근무 수당이다. 자, 국외에 내가 파견 나갔어요. 그래서 국외 지점 있어. 글로 나를 회사에서 파견 보냈어요. 그럼 뭐 한참 동안 있다 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혼자 갔어요. 외롭겠죠. 그래서 얘는 그 국외에 근무해서요. 그 국외 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은 게 있으면 그 1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줘요. 월 100만 원.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한도가 있어. 월 한도가 있는 게 있고 연 한도가 있는 게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까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고요. 그리고 국외 근무 수당 월 100만 원 한도.
자,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있는데요. 자, 초과근무수당은 그러니까 시간의 근무수당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정규 시간 있잖아요. 그거 외에 내가 야근했어. 야근수당 받겠죠? 안 주는 데들도 많죠. 근데 원래 주게끔 되어 있지만 안 주는 데들, 뭐 포괄임금제 이런 거 해서 안 주는 데들 많죠. 받기도 힘든데. 자, 근데 자, 그 초과근무수당, 그래서 야근근무수당이나 아니면 휴일근로수당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 받았다. 자, 이러면 얘는 전부 다 비과세 해주진 않고요. 생산직들만 해줘요. 생산직들. 사무직들은 안 그래도 뭐 잘 주지도 않는데 생산직들은 딱 이게 출퇴근이 딱딱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몇 시간 더 근무했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 다 주죠. 안 주면 안 해요. 일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초과근로수당 생산직은 제대로 받겠죠. 그리고 그 생산직인 경우에 또 다른 요건도 있어요. 다른 요건 있거든요. 생산직, 그다음 급여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연수 총급액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뭐 이런 요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얘는 연한도거든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줘요. 연한도. 그래서 1월 달에 왕창 발생해서 250만 원 발생했다. 초과근로수당이 다른 요건 다 충족하는 생산직이었다. 자, 이러면 1월 달에 다 240만 원까지 한도라고 그랬죠. 다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 2월 달부터는 초과근로수당 있는 거 다 과세. 연한도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식사와 식사 때다. 자, 식사는요, 현물로 제공했다 이 얘기예요. 밥 사준 거다. 회사에 아예 구내식당이 있다든지 아니면 밥 시켜주고 이런 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현물로 제공받으면 그냥 비과세예요. 그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요. 자, 근데 그러지 않고요, 돈으로 받았다. 그게 식사 때 대금으로 받았다 이 얘기예요. 돈으로 받았다 하면은 얘는 식사 제공은 일단 받으면 안 돼요. 식사 제공 해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현물로 제공하는 대신에 돈으로 주는 거 아니야. 자, 그런 경우 자, 얘는 10만 원까지야. 안 올라가요. 이게 금액이. 옛날부터 10만 원이야. 요즘에 밥값 월 10만 원이잖아요. 이게 한도가 월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 갖다 밥 먹어요? 월인데 안 되겠죠. 옛날부터 10만 원이었던 거 안 바꿔요. 좀 올려줘야 될 텐데 여전히 10만 원이다. 그래서 돈으로 받았다면 10만 원까지. 그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 회사로부터 받았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과세 안 할게. 얘기죠. 자, 그다음에 연금소득. 자, 연금소득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나중에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과세책에 보시면 되고, 자, 유족연금 받는다 또는 장애연금 이런 것들, 공적연금 있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이런 거 받는 것들, 이런 것들 과세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과세 안 해요. 자, 그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자, 기타 소득도 각종 법에 따른 보상금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과세를 적용해 주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나중에 봐두셔야 되는 내용이다. 뭐 지금 이거 비과세 있는 거 얘는 진짜 세발의 피해요. 훨씬 많아 비과세. 나중에 다 기억하셔야 돼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대표적인 비과세이다. 그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세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뭐 상금 및 부상 이런 것들 받았다든지, 뭐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그런 뭐 경연대회라든지 뭐 이런 데에 내가 입상을 해서요 상금 같은 거 받았다. 국가 등으로부터 받으면 그런 것들은 다 비과세 해줘요. 자, 이런 것들 나중에 다 배우실 거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요 비과세 소득세법은 어쩔 수 없이 좀 암기가 필요하다 말씀드린 이유가요. 이게 비과세인지를 알아야 제외를 시킬 수가 있죠. 제외시키고 우리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주거든요. 이걸 계산해야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야 돼. 그러려면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각각의 소득금액 계산하는 거 총수익금액에서요. 아까 뭘 빼야 된다 그랬어요? 총수익금액. 이게 총 벌어들인 거 이 개념이 다 있었죠. 입금 같은 개념 그랬었고요. 여기에서 필요 경비를 빼준 게 소득금액이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감한 게 소득 금액인데, 자 여기에 뭐는 아예 안 들어간다? 비과세는 아예 안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 소득 금액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것들 알아야 뺄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알아야 이런 것들 다 뺄 거 아니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 비과세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암기를 하셔야 돼. 나중에.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구조를 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과세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원칙은 다 종합과세겠죠. 종합과세. 이거 종합소득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이 아니라 요 소득금액 단계에서 합쳐서 자 그래서 아까 그 정산하는 구조 있었죠. 세액 계산하는 구조 그거에 따라서 쭉 해서 종합과세하는 게 원래 원칙. 자 그런데 분리과세 있다 그랬잖아요. 분리과세.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거 금융소득이다. 이자 배당 합쳐서 금융소득 얘기했었죠. 근데 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내줄게 그랬죠. 그래서 그걸 분리과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얘는 이거 세액 계산 구조로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과세 때는 그런 소득 금액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총수익 금액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는 당연히 이 전에 아예 빠지는 거다 했었고요. 아예 계산 단계에서 안 들어간다 아까 설명했었죠. 분리과세도 이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과세란 얘기는 이거 합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근데 합치지 말아라. 끝내라 그냥 이걸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외시킬 줄 아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분리과세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의 소득금액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 나중에.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 제외할 줄 아셔야죠. 비과세나 분리과세 이런 것들 제외할 줄 아셔야 된다.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아까 근로소득도 뭐는 분리과세라고 했어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다 그랬었죠? 그래서 나는 아르바이트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상용직으로 근무한 적도 있어. 그럼 아르바이트 했을 때 받은 그 일용근로소득 있잖아요. 이거는 합산하지 말란 얘기. 이해되시죠? 분리과세다 그랬었죠? 자, 그다음에 연금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이 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기타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이 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내용 배우실 때 그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어쨌든 그럼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나머지가 그럼 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과세나 분리과세 제외한 나머지가 합산이 되게 된다. 그게 종합소득금액이다. 소득금액 계산해서요. 합산을 하면 된다. 그럼 소득금액까지 계산하는 단계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일단 빼라 그랬고 자 그리고 나머지 총수익금액이죠. 총 다 벌어들인 거 입금 같은 개념. 근데 입금하고 딱 맞진 않아요. 법인세는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소득세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이미 다 제외했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수익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된다. 자 거기에서 필요경비를 뺀 게 소득금액이라고 했죠. 그게 기본적인 계산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자나 배당소득 있잖아요. 자, 이자나 배당소득은 얘네들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종합과세가 된다. 그러면 돈이 좀 있는 분들 아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필요경비 같은 것들 인정해주고 이러지 않는다. 필요경비 빼주면 아무래도 덜 과세 되잖아요. 그런 것들 없다. 돈으로 돈을 버는 거다. 자 그래서 얘는 필요경비 없어요. 빼주는 거 없다. 근데 더하는 게 있긴 하죠. 배당 가산액이라고 있는데요. 자 요거 더하는 금액. 자 이건 배당소득에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도 그로스업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1시간 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지금은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경비 빼주는 건 없다. 그것만 지금 기억하세요. 배당 가산액은 지금 안 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기본 이론에서. 그래서 필요경비 안 빼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근로소득하고요. 연금소득 있죠? 얘네 두 개는 좀 계산 구조가 유사한데요. 자, 근데 이 총수익금액 있잖아요. 총수익금액 이걸 부르는 이름이 약간 달라요. 이름이 얘는 총급여액 이렇게 부르고요. 근로소득은 그냥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뿐이다. 총급여액 이렇게 부르고 얘는 뭐라 부르겠어? 연금소득이죠? 총연금액 이렇게 불러요. 그게 다른 소득에 있어서 총수익금액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총급여액 얼마냐 이거 잘 물어보거든요. 총급여액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얘가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더라. 자, 그런 근로소득에서 뭐뭐 빼셔야 된다? 비과세 빼셔야죠. 여기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비과세 제외. 그다음 분리과세. 만약에 이런 근로로 해서 받은 것도 있다면 이건 제외. 나머지가 총급여액.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급여액은 다른 말로 과세 근로소득을 얘기한다. 과세 근로소득. 비과세는 다 빠진 거 아니야. 그래서 과세 근로소득을 얘기한다. 그 뜻이야.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근로소득 금액은요.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 뺀 거라 그랬죠. 예, 총 수익 금액 이걸 총급여액이라 불렀고 여기서 필요경비 뺀 걸 얘기한다. 근데 필요경비 근로자가 필요경비 뭐 자기가 이게 원래 필요경비 이거 이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간 지출이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는 원칙 장부 이런 것들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증빙 같은 게 있어야지 그 경비를 빼줄 거 아니야. 그 비용을. 그렇죠? 자, 근데 근로소득자들이 그런 것들 일일이 다 장부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러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은요. 필요경비 실제 얼마 발생됐니 이런 것들 제출해서 공제받고 이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필요경비 성격으로요. 그냥 요 총급여액이라 그랬죠? 총급여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적용을 해요. 필요경비처럼 빼주는 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율이 아예 딱 정해져 있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율을 뭐 다 외울 필요 없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물어봤다. 자, 이러면 표 줘요. 이거는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에 따라서 얼마 몇 프로 공제해라 나와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해주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다. 500만 원까지는 70% 공제해줘요. 70%. 그럼 내가 만약에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었다. 위에서 이런 것들은 다 제외했어야죠. 그렇게 해서 계산한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 원이었다면 70% 해준다. 350만 원이란 얘기죠. 자강하면 15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근로소득금액 물어봐도요. 결국에 얘는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로소득 공제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총급여액 계산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 총급여액 계산하려면 분리과세는 어렵지 않죠. 일용이니까. 거의 같이 잘 안 나오겠죠. 일용근로하고 상용근로가. 같이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 아니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이런 것들 제외할 줄 아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막 대부분 한도 두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도 내에서 빼주셔야 돼. 한도 넘어가는 건 식대를 만약에 20만 원 받았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다 했잖아요. 그럼 10만 원 넘어가면 10만 원은 과세. 매월 10만 원씩은 과세.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요걸 빼서 요거 계산할 수 있는 게 그게 포인트. 자, 그다음에 얘랑 유사한 구조가요. 연금소득이 그래요. 보통 보면 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연금 받고 이런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이 나중에 연금소득자가 되고 이러겠죠. 그래서 계산구조 유사해요. 자, 그래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총수익 금액을 얘도 총연금액 이렇게 부르고요. 그 총연금액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연금소득공제라는 걸 적용해요. 마찬가지로 얘도 장부 작성하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구조 비슷하다. 그래서 총 연금액 수준에 따라서 공제율이 정해져 있는 거 그거 빼주면 된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거 연금소득공제. 자, 그다음 나머지는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은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계산구조다 했죠. 그래서 총수익금액 비과세는 이미 빠졌다. 총수익금액 나머지 과세 사업소득 얘기하는 거죠. 과세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빼주시면 된다. 자, 이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은 원칙 실제 입증되는 필요경비가 들어가는 게 원칙. 그래서 증빙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영수증 뭐 이런 것들 있어야지 저렇게 빼준다. 그걸 차감한 게 사업 소득금액.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요. 자, 구조는 같아요. 자, 총수익금액에서 비과세 이런 것들 다 빠진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빼주면 된다. 그게 기타 소득금액. 자, 근데 얘는요. 요 원래 필요경비는 실제 입증되는 거 그것만 빼주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근데 기타 소득은요. 일부가 필요경비가 그냥 의제되는 기타 소득이 있어요. 그게 또 중요해.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그래서 필요경비 의제되는 게 총수익금액의 80%까지 필요경비 인정을 그냥 해줘요. 영수증 없어도 해줘. 자, 이런 게 있고요. 60%까지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90%도 있는데 90%는 안 중요해. 80%, 60% 특히 60%짜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어떤 것들을 그냥 필요경비 입증이 안 돼도 빼주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외우셔야 돼. 취지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죠. 그때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 소득세법이 좀 외울 게 많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요.
뭐 실제 필요 경비는 제시가 되면 제시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거 그냥 빼주면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없어도 빼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타 소득이라면 이렇게 60% 인정해주는 그런 기타 소득, 80%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이라면 기타 소득 금액 물어보면 알아서 빼셔야 돼요. 60%, 80%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알아서 빼서 기타 소득 금액 이렇게 계산하셔야 된다. 되셨죠? 자, 이렇게 소득 금액까지 계산하는 구조가 약간씩 다르죠. 비과세도 각각 다르게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 구분도 잘 물어봐요. 소득세법에서는 이게 어떤 소득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비과세가 되는지 뭐 안 되는지 이런 여부도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잘 물어본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기본 구조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소득 금액, 각각의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거다. 그래서 소득 금액 아셔야 된다. 물어본 게 소득 금액이었는데 나는 이 총수익 금액 사업 소득이다 그랬죠. 그거 대답하고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금액은 필요 경비 차감 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죠. 자, 기본 구조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는데요. 근데 이자나 배당 소득은 필요 경비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그냥 필요 경비처럼 일정 율을 공제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이제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는데요. 각각의 소득 금액. 근데 기타 소득은 특히 그냥 필요 경비 입증이 안 돼도 그냥 있는 걸로 봐서 빼주는 게 있구나. 총수익 금액의 80% 또는 60% 이런 식으로 그냥 빼주는 게 있구나. 그 구조 기억하시면 된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종합소득세 기본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제 구체적인 건 나중에 다 배우셔야지. 그것까지 지금 다 배우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자, 됐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일단 개인의 소득 종합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직소득이 있다 그랬죠. 분류과세다 했으니까 얘도 과세되는 체계 세액 계산하는 거 구조 따로 두고 있겠죠. 그래서 퇴직소득 계산 구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도소득 계산 구조 이렇게 보시게 되죠. 근데 퇴직소득은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2차 시험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오고 1차 시험에서 간혹 나온다 했었죠. 간혹. 자, 퇴직소득은 일단 얘는 퇴직하면 받는 소득이 퇴직소득이겠죠. 근데 그거 외에도 퇴직소득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 범위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자, 내가 퇴직급여 받은 게 있다. 기본 구조만 그냥 설명드릴게요. 퇴직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냐. 자, 퇴직급여 받은 게 있다. 얘도 비과세는 제외하겠죠. 저게 퇴직급여가 아까 봤던 종합소득에서 총수익 금액 같은 개념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는 빠져야겠죠. 근데 비과세 퇴직소득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받은 거 과세다 생각하시면 돼. 받은 회사로부터 내가 퇴직하면서 받았다. 그러면 이건 퇴직을 원인으로 해서 받은 거 퇴직급여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게 소득금액 아니에요. 근데 필요경비 이런 것들 없죠. 퇴직소득은. 필요경비 있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퇴직소득금액이요. 얘는. 그리고 그 소득금액 밑에서 빼주는 게 있거든요. 자, 소득금액 밑에서 얘는 결집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몇 년치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을 받은 거냐 그거 고려해줘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얘가 근속을 몇 년 했냐 그거에 따라서 근속연수 공제가 들어가요. 아무래도 장기 근속할수록 퇴직급여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제를 좀 적용을 해준다. 그래서 퇴직소득금액 밑에서요. 그래서 이거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공제를 넣어준다. 이건 당연히 물어보려면 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걸 차감하고요. 그러니까 퇴직 소득 금액이죠. 근데 여기는 뭐 어차피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거 퇴직 소득 금액이냐? 이건 잘 안 물어봐. 어차피 이게 퇴직급여가 그대로 퇴직 소득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근데 환산급여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환산급여. 퇴직소득 계산 구조가요 되게 복잡해졌어요. 옛날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네, 복잡해졌어요. 퇴직소득세가 이렇게 그 근속연수 고려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세부담을 늘리는 구조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과세 체계가 다른 거랑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환산급여라는 거 처음 들어봤잖아요.
퇴직급여를 환산한다 이 얘기요. 자, 그래서 환산급여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퇴직소득금액에서요 근속연수 공제해준다 그랬죠. 자, 이거 빼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근속연수 고려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이 퇴직급여 만약에 나는 10년 근무한 거에 대한 퇴직급여 받았다. 그럼 근속연수 10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원래 연분 연승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까 얘기했었나요? 연분 근속 연수로 나눠줄게. 이거 10년치 퇴직급여 아니니. 그러니까 1년치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적용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1년치 과세표준으로 바꾸려면 근속 연수로 나눠줘야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연분 하는데요. 종전에는 연분이었어. 그럼 10분의 1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12배수까지예요. 12배수. 너무 적게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1이 아니라 12배수. 그래서 12배수를 하는 어쨌든 연분, 연승은 맞거든요. 그렇긴 한데 연분할 때도 12 고려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근속연수분의 12.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렇게 적용하겠다. 그래서 12배수를 한다는 거. 자, 그렇게 계산한 걸 우리가 환산급여라고 얘기를 해요. 환산급여. 자, 그리고 여기에서 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이 나오겠죠. 공제. 그래서 이거 소득금액이다 하면 소득공제 들어가잖아요. 그런 개념이요. 그래서 환산급여에서 빼는 거 환산급여 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도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공제율이 정해져 있어. 환산급여에 따라서 얼마 공제해라. 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물어보려면. 그러니까 잘 안 나오지. 어차피 다 주는 거. 계산 구조만 하면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잘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환산급여 공제라는 거 환산급여 수준에 따라서 공제율 정해져 있는 거 그냥 적용해 주시면 된다.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차감하면요. 그게 과세표준이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자, 그럼 여기다가 세율 적용하면 되죠. 항상 과세표준에 세율 곱해라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산출세 그랬잖아요. 그냥 세율 곱해주시면 된다. 세율이요. 그냥 얘는 이거 1년치 과표예요? 아니면 난 근속연수 10년이다 했어. 10년치 과표예요. 과세표준. 1년치야? 10년치요? 어쨌든 12배수는 했어도 연분했잖아요. 1년치 과표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과표에 맞는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 구간 있죠? 그거 세율 적용해 주시면 돼.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세율 적용하면 세액 나올 거 아니에요. 세액 나오겠죠? 자, 이 세액은 몇 년치 거? 1년치 거. 연분했잖아. 1년치 거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연승. 자, 연승 다시 곱해줘라.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줘라. 이 얘기죠. 근데 아까 근속연수분의 1 안 했잖아요. 12배수 한다 그랬죠. 그럼 마찬가지. 얘도 다시 곱해줄 때도 어떻게 해줘야 돼? 자, 근속연수 그대로 곱하시면 안 되고 12분의 근속연수 해줘야죠. 요거 했던 거 반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연분 연승 근데 12배수다 얘기야. 자, 그렇게 해서 산출세 계산하죠. 그러면 이제 10년치가 나온 거예요. 10년치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나왔다. 자, 거기에서요. 얘도 세액 밑에서 빼주는 게 있겠죠. 세액 감면은 없고요. 세액 공제, 뭐 외국납부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이런 것들 적용하는구나.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게 결정세액이라 그랬죠. 결정세액. 아까 종합소득도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게 퇴직소득 결정세액이다. 됐죠? 계산 구조만 간단하게 보세요. 자, 퇴직소득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말라 그랬지. 퇴직소득끼리는 합산하는 게 맞죠. 2022년도에 퇴직소득이 2개 있었어. 근데 한 번은요 외국에서 받은 거예요. 자, 외국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내가 퇴직급여 받을 수 있겠죠. 퇴사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요. 우리나라에서 또 근무해요. 자, 그래서 또 퇴직소득 받은 게 있다. 자, 그러면 그건 합쳐줘야죠. 1년치 내에 있으면 합쳐줘야 돼. 자, 그때는 그 외국 근로소득, 퇴직소득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받은 것도. 자,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낸 세금은 빼줘야 이중과세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하는 거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교환 53페이지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자, 양도라는 게 뭐냐? 양도는요. 재산의 유상이전을 얘기해요. 유상이전. 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넘긴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다. 유상으로 이전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집을 팔았다. 팔았다는 얘기는 대가 받고 팔았다. 넘겨줬다. 이 뜻 아니에요. 자, 그럼 무상이다. 자, 이러면 무상으로 이전이 일어났다.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가 아니에요. 자, 무상 이전이면 어떤 세금이 과세된다 그랬어요?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 이전이 됐다면 상속세 그랬죠? 사망이 원인이 아니더라. 그냥 살아계신데 무상으로 재산을 줬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증여세 그랬었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라는 개념은 얘는 유상 이전을 얘기한다는 거. 자, 재산이 유상으로 넘어갔다. 자, 그런 경우에 양도자가 돼야겠죠. 그 사람이 소득이 생긴 거죠. 판 사람이. 자, 그래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재산을 넘겼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냐? 그 과세 대상의 재산이 있겠죠. 자, 그건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등기 등록 상관없어요. 부동산 같은 것들,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미등기야. 등기 안 하고 그냥 팔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 어떤 할머니 말씀드렸었나? 네. 원래는 돌아가셨으면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물려받았으면요.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 명의로 등기했을 때 돌아가시고 받았으니까 뭐예요? 무상 이전. 사망을 원인으로 받았죠? 상속세 내야죠, 일단. 자, 상속세 내고 그리고 자기가 팔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팔면 또 양도세 내야죠. 양도소득세. 시세 차익 있으면. 이해되시죠? 자, 이러니까 한 단계를 그냥 생략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 판 것처럼 이렇게 아직 살아계신 분처럼. 얘기죠. 그럼 미등기 양도가 됐다는 얘기죠. 내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그냥 넘긴 거예요. 자, 이러면 두 단계 거치는 게 아무래도 세금은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러니까 세금이 줄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등기 등록 안 했다, 안 하고 넘겼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세금 줄 텐데 이거 과세 안 할게. 그러지 않겠죠? 오히려 더 많이 과세한다. 제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등기 등록 상관없어요. 그럼 미등기 자산 양도였다면 제재가 들어간다 했었죠. 그래서 각종 제재가 있어요.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요. 세율, 양도소득세도 세율은 원칙 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기본 세율을 따라가겠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세율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책상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더 과세하고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 입장에서는 장기 보유를 유도를 할 거 아니에요. 집 금방금방 팔으면 산 사람 비싸게 샀으면 또 비싸게 팔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거래 이런 건 투기 같은 성격이죠. 그래서 좀 장기 보유를 유도를 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단타거래다. 뭐 1년 이내 팔았다든지 이래요. 내가 사서 1년 이내 팔고 이러면 세율 막 50% 이런 식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세율 구조가 좀 그냥 기본 세율이 원래 기본이고 그거 외에도 세율 구조가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중에 미등기 자산이다. 나중에 들켰어요. 자, 그러면 70% 부과해요. 70%. 제일 높아요. 세율 자체가 70%예요. 그거 외에도 다른 제재들도 있어요. 막 빼주는 거 이런 것들 안 빼주고 막 이래. 그런 제재를 가한다. 자, 어쨌든 등기 등록 그럼 상관없이 자, 유상 이전이 됐다면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 뜻이죠. 자,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과세 대상 재산 54페이지 보시면 되죠. 자, 교환 54페이지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요. 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해서요. 4개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율이나 이런 게 달리 적용돼요. 얘네들 각각 그룹별로 해서. 자, 1그룹 가장 기본적인 게 부동산 등이죠. 자,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 있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다. 부동산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곧 부동산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판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1그룹 부동산 등으로 봐서 과세를 하고 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지금 넘어갈게요. 뭐 지상권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해야 돼서요. 자,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요. 3번 기타 자산이 있는데요. 자, 기타 자산에 일단 동그라미 3번, 4번 먼저 보시면요. 자, 3번에 영업권이거든요. 권리금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금. 영업권. 그래서 내가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자, 식당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 자, 그때 그냥 넘기지 않잖아요. 여기 뭐 시설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손님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권리금 받고 넘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뭔가 받고 그 몫을 받고 넘길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세입자라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쌓아놓은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받고 넘기죠. 자, 이러면 그 권리금 영업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권리금은 이런 권리들 파는 거 이게 계속 반복적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권리금 받고 넘기는 거 어쩌다 한 번이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기타 소득으로 가세요. 영업권을 양도했다. 영업권 양도는 넘겼어요. 자, 이건 기타 소득이야 원래가. 어쩌다 한 번이죠. 일시적이죠.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양도소득 보고 있잖아요. 자, 이 영업권만 넘긴 게 아니고요. 받은 게 아니고 얘는 이 건물 자체가 내 거였어. 토지도 뭐 부속 토지 있을 거 아니야. 건물이 있는 그 토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것도 내 거였어. 같이 넘기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같은 것들만 얘기해. 이런 뭐 집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 내 거여서요. 같이 넘겼다. 자, 그런 경우에 당연히 권리금도 같이 받겠죠. 그죠? 이 땅값하고 건물값만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이 받겠죠. 자, 그런 경우다 생각하시면 돼. 이때는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다 합쳐서 영업권에 대한 권리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권리금까지 다 합쳐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겠다.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판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아무래도 금액이 어떤 게 크겠어. 당연히 토지, 건물이 크겠죠. 부동산 부분이 크겠죠. 그러니까 권리금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 같이 받고 넘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영업권 양도로 인해서 생긴 소득은 다 합쳐서 토지, 건물과 다 합쳐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한다. 기타 소득에서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그거 외에 동그라미 4번 시설물 이용권이다. 자, 부동산 판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콘도 회원권 뭐 이런 것들 있죠. 또는 골프장 회원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회원권 갖고 있으면 골프장 이용할 수 있고 아예 회원제 골프장 회원 아니면 안 받아주는 데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골프장 시설 부동산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네요. 자, 그런 것들 넘겼다. 또는 콘도 회원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걸 넘겼다. 자, 그럼 이거는 부동산 판 거나 마찬가지. 자, 그래서 1그룹으로 가세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그룹은 주식이거든요. 주식 출자 지분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그룹은 주식이요. 그런데 아까 금융 투자 소득이다 했었죠. 개인의 소득이 이제 9가지로 구분하겠다 그랬었죠. 그래서 금융 투자 소득, 자, 글로 이제 주식 같은 거 파는 거 그쪽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2023년도부터 삭제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유예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전히 있는 거야. 그때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봐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주식 등을 판 경우, 자, 주식 판 경우에는요, 내가 개미 투자자야. 그래서 그 시장에서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뭐 이런 거 내가 주식 샀다가 팔고 뭐 이랬어요. 그런 거 과세하지 않아요. 자, 상장 주식이다. 상장 주식이면 아까 자본시장 활성화 그런 얘기 했었죠. 기업체가 자금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거래가 돼야지 뭐 활성화가 돼야지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하죠. 자, 그래서 상장 주식이라면 전부 다 과세하지 않고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거. 대주주. 많이 갖고 있는 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개미 투자자, 소액주주 이런 사람들한테는 과세 안 해. 상장 주식 갖고 있다 팔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자, 그래서 대주주가 양도한 거 또는 상장 주식이면 그거 외에 장외 양도분. 장외에서 거래했다.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거래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코스피 이런 데 시장에서 거래했으면 그거는 뭐 내가 누구한테 넘기고 싶다 해서 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팔겠다 하면 살려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하고 그냥 계약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임의로 어떤 사람한테 넘기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얘는 장외 양도했다. 시장 밖에서 거래했다는 얘기요. 자, 이거는 내가 특정인한테 넘기지 않겠어요? 자, 이렇다면 이거는 자본시장 활성화랑 관계가 없죠. 자,
어떤 특정 목적이겠죠, 이거는. 그래서 뭐 경영권 승계를 하려고 내 아들한테 다 넘겼다든지 뭐 이런 경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세하겠다. 이해되시죠?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 거래인 거, 자, 요것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자,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은, 비상장은 시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개인들이 사고 싶다고 사고 이러지 못하죠. 대부분 정보가 거의 없죠.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요, 자본시장 활성화랑 상관이 없어. 돈이 돌고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여부 이런 거 안 따져요. 안 따지고 그냥 과세해요. 비상장 주식은 잘 거래도 안 되고 그냥 아무나 뭐 살 수 있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래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되고 이런 차원이 문제가 없다. 그런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주주 여부 이런 거 상관없이 과세. 근데 가로 안에 있는 이 비상장 주식도 거래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있기는 하거든요. 잘 거래를 안 하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거래를 안 하긴 하는데요.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거래하면 그때는 과세 안 하긴 하는데 이거는 예외적인 거. 그 외에는, 이거 예외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원칙은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과세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상그룹은 파생상품이요. 그냥 파생상품이다 생각하세요.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4그룹 신탁수익권, 이것도 넘어가세요.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다. 그래서 1그룹, 2그룹 정도만 봐주시면 된다 지금은. 근데 2그룹에요. 아까 요거 3번, 1그룹에 3번 기타 자산이에요. 1, 2번 안 봤죠? 자, 1, 2번은 주식 판 거예요. 주식. 내가 어떤 법인이 주식을 팔았어. 그럼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2그룹으로 가야지. 주식 판 거 2그룹이라 했잖아요. 세율이 다르다 그랬죠. 계산한 게 달라요. 그래서 어느 그룹에 들어가느냐 구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주식 팔면 원래 2그룹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1그룹으로 간다. 왜 그러겠어요? 부동산 판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식을 팔았는데 근데 보니까 부동산 막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 자, 이러면 부동산 등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법인이 대부분이 부동산만 갖고 있는 법인 이런 데들 있죠. 이런 거 주식을 팔면요. 그러면 그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법인에 있는 부동산 자기 것처럼 막 이용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그룹으로 봐서 과세한다. 자, 그다음에 골프장 같은 이런 업종에 해당되면요. 그때는 한 주라도 팔면 그냥 1그룹으로 봐요. 주식 한 주 팔아도요. 뭐 88 골프장인가 있어요. 어디에 있더라? 아무튼 수도권에 있는데요. 88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는 주식 한 주가 몇 억해요. 그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회원이야. 그게. 그러니까 한 주만 넘겨도 그냥 요 골프장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1그룹 부동산 판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과세한다 생각하시면 된다. 자, 시간이 한참 됐네. 그래서 계산 구조는요. 오늘 못 보겠네요. 자, 계산 구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만 남았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법 그렇게 나갈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